안녕하세요. 나합격 전기기능사 저자 남대성입니다. 본 영상은 나합격 전기기능사 이론팩 및 기출팩을 구입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참고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직류회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입니다. 직류를 표기로 할 때 DC라는 명칭으로 쓰고요. 직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방향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직류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직류는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스칼라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류 값을 표기를 해본다면 직류 형태는 크기만 고려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반면 교류는 AC라고 쓰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방향이 변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크기도 있고 방향성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있는 일종의 벡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의 값과 마찬가지로 교류의 전류 형태로 표기를 해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표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순식값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요. 순식값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면 요게 크기가 되겠고요. 지금 각도라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소수 형태도 일종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J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벡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기 방식은 직류 형태는 보통 대문자 형태로 많이 그 값을 표기를 하고요. 교류는 소문자 형태로 많이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뒤편에 교류 회로에서 다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압, 전류, 저항입니다. 자, 전압은 다른 말로 전이차라는 표현도 쓰고요. 전압의 정확한 명칭은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 이것을 전압의 원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 전압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통 전압은 옴의 법칙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옴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전압의 원관계식도 중요하니 꼭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W는 단위가 J, 줄입니다. 줄로 읽고요. 어떤
일량을 뜻합니다. 얼만큼 일을 했느냐? Q는 단위가 C,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쿨롬.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전하량. 자, 전하량은 아랫부분에 나오지만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만큼의 전류를 이 시간 동안 흘렸을 때 크기를 우리는 전하라 하고, 단위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곱하기 시간 세커 해서 전하라고 씁니다. 다시 이걸 적어보시면 쿨롬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해서 요 명칭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전하가 이동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 혹은 위에서처럼 단위 전하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 이것을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의 응용 문제로서 일양을 구할 때는 전하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시면 일양은 전하 곱하기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 관계식들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소위 물과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상부수조가 있습니다. 상부수조. 그리고 아랫부분에 하부수조가 있어요. 그리고 H미터라는 높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전압, 그리고 전류, 저항의 관계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다른 말로 정기적인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이 있어야 뭐가 흐르느냐?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그림에서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높이입니다. 이게 전기에서는 소위 전압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높이, 즉 다른 말로 전이차가 존재할 때 뭐가 흐르냐? 물이 흐르겠죠? 이것을 전기에서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자,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수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떠한 이물질이 존재할 건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전류, 즉 물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이 상부 수조의 물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즉 기전력은 여기 물, 즉 전기에서는 전류, 이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기전력이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 기전력이 존재해야만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압력인 전압이 필요하고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존재한다. 이게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용어 정리에 기전력의 의미를 적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상부수조, 하부수조에서 물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 즉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을 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표기는 E라고 씁니다. E. 전압의 단위도 볼트고요. 기전력의 단위도 볼트입니다. 쉽게 이거 두 개 차이는 양 단자 간에 걸려있는 전압.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을 꼬마전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전구. 즉 여기에 이 부분을 건전지라 보고요. 건전지를 꼬마전구에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기 꼬마전구에 흘러가는 전류를 이 전구를 다른 말로 부활했을 때 부하전류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원천은 이 건전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건전지를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그리고 여기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꼬마전구에 연결하는 이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전압 V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E하고 V 값 중에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은 E가 되겠죠. 하여 기전력은 전압을 발생시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차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에는 교류식으로 표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미소 일량, 얘는 미소 전하량. 그리고 이것을 원관계식으로 표현했을 때 양변 적분을 하셔갖고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러한 수식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압을 가지고 개념 잡기 문제를 하나 넣었는데요. 먼저 존재하는 값을 봅니다. 24쿨롬이랍니다. 단위가 C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Q를 의미합니다. Q의 단위는 쿨롬이죠. 그 다음에 144줄. 단위를 보시면 줄이랍니다. 이것은 1양을 뜻해요. 자, 그때 기전력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원천인데 여기서는 V라는 개념으로 썼는 것 같습니다. V. 자,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있고 W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V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전하가 이동하면서 얻거나 잃는 에너지의 B 혹은 소비되는 에너지의 B. 자, 그러면 Q 값이 얼마다? 24쿨롬. 그 다음에 W 1량 값이 144, 6V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전류가 됩니다. 전류의 공식을 보시면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있는 것처럼 Q의 단위는 쿨롬.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그리고 T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T는 시간이요. 근데 여기서 C는 세커, 즉 초당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당 시간. 항상 전기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시간이란 말이 나오면 초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류는 위의 명칭처럼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1초 기준이에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전류의 원관계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Q의 단위는 쿨롬, T의 단위는 세커. 이게 나누기죠. 퍼. 그래서 쿨롬 퍼 세커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전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단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쿨롬 퍼 세커는 곧 뭐라고 표현한다? 전류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를 구해보시면 전하는 자, 아까 전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하라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즉
이 전류가 흐를 때 이마만큼의 시간 동안 흘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하라고 쓰고 단위로 쓰면 다르게 암페어 세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 중요하니까 단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하량은 기본적인 전기의 양, 기본적인 단위 양이라고 했고, 전제 한 개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제가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2의 교류식은 지금 현 상황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에 직류식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류식에 언급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위에 했던 공식들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별 3개입니다. 예,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10A. 암페어면 뭐를 의미한다? 전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시간. 시간인데 보통 전기를 쓸 때는 초 단위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초. 근데 1, 2, 3번 예시를 보니까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ur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요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시면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고요. 단위는 쿨롬인데 이 단위를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곱하기 T가 초입니다. 기준이. 근데 여기 조건들은 hour, 즉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간. 그러면 만약에 초로 줬을 때는 시간으로 바꾸셔야겠고요. 근데 여기 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단위 환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 전류는 10A. 그 다음에 시간은 6시간 됩니다. 만약에 암페어 세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초로 환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3600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은 초로 나뉘기 때문에 60분, 60초 하셔서 3600초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얼마? 60A hour. 왜 이렇게 나오냐? 조건의 단위가 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저항입니다. 저항은 쉽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항의 식을 하나 적었는데 이것은 어떤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분을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식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옴의 법칙으로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어떤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 도체에 전류의 값을 방해하는, 억제하는 형태는 아래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도선의 고유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도선의 고유한 저항입니다. 크게 말랑말랑한 전선인 연동선, 딱딱한 전선인 경동선, 혹은 알루미늄이냐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즉 전선의 고유한 저항값을 고유저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A는 여기 어떤 전선에
도체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단면적. 단위는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 그리고 L 값은 어떤 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하여 요 식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 도체의 저항값은 어떤 도체의 고유한 저항에 비례합니다. 즉 고유 저항이 크다는 것은 이 도체의 저항값이 큼을 의미하고요. 도체의 길이가 깁니다. 도체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저항값 또한 커지고요. 도체의 단면적이 큽니다. 도체의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그만큼 잘 흘러요. 이걸 수로로 비교하면 수로가 좁을 때는 물이 흐르는 양이 적지만 수로가 크면 그만큼 물이 많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저항값이 그만큼 작음을 의미해요. 즉, 고유 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도체의 단면적과 저항은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적어 볼게요. 도체의 단면적은 A 메타 제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전선이 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원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에요. 여기서 R 값은 도체의 반지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름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따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고유저항 곱하기 파이에 곱하기 지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2로 나눠주시고 제곱에 L 해주셔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고요. 이 4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파이 D 제곱 분의 4L이라는 결과식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식은 반지름 기준, 이 식은 지름 기준으로 저항값을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저항의 공식을 가지고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항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쉽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앞서 배웠는 고유 저항의 공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다. 전선의 길이 L 메타죠.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다 했습니다. 그때 처음의 저항값을 유지한다. 즉, 요 저항값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선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나오는 공식 쓰시면 되죠.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길이를 4배로 늘렸다 했습니다. 늘린 상태에서 저항을 처음의 값과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2배로 늘려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을 2배로 늘리면 이 부분이 제곱이 돼서 R제곱, 지금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4 약분이 돼서 남는 거 처음의 값과 같게 됩니다. 즉 조건에 맞겠죠. 저항을 처음의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반지름은 2배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단위 환산. 제가 이 단위 환산을 중요 형태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넣었냐면 고유한 저항값은 단위가 옴, 메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옴의 저항값을 구하는 형태에서 고유 저항값을 구해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 위로 올라가고 이거 넘기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여 식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것을 단위를 그대로 적어보시면 저항의 단위는 옴, 그 다음에 단면적의 단위는 메타제곱, 길이의 단위는 메타. 그래서 옴 곱하기 미터제곱, 옴 곱하기 미터제곱 나누기 미터가 됩니다. 자, 지금 이 관계식 그대로 하시면 제곱 메타 날아가셔갖고 원래 고유한 정은 옴 메타예요. 근데 전선의 직경은 우리가 공칭 단면적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쓰느냐? 전선의 직경의 단위는 미리 제곱입니다. 얘는 미터고 얘는 미리 제곱이죠. 안 맞아요. 하여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하냐? 요 단위를 다시 해석을 해봐요. 어떻게 하냐? 미터는 10의 3승 아니지. 죄송합니다. 여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이 미리를 메타로 바꿔보시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0의 3승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자, 다시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것을 메타로 바꿔주시면 10의 3승이 앞으로 나오고 단위가 메타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요. 제곱. 그러면 10의 3승 제곱이면 10의 6승이 되겠죠. 10의 6승 앞으로 빠져나오고 단위가 미리 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시면 10의 6승, 즉 메타 제곱 퍼 메타를 미리로 바꾸시면 10의 6승 상수 취급에서 앞으로 나오고 옴 미리 제곱 퍼 메타, 즉 단위를 보시면 뭐로 바뀐다? 미리 제곱으로 바뀌시죠. 하여 전선의 직경 단위가 미리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거? 요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즉, 요 단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 3-3입니다. 3-2를 보시면 전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고유저항의 역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유저항이란 것은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성분을 말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거의 역수는 오히려 전류가 흐르기 쉬움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값을 의미합니다. 저항과 반대예요. 오히려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도 이 값은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크기는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도율 값은 뭐의 역수다? 고유저항의 역수를 의미하고 고유저항 로우 값은 단위가 옴 메타입니다. 이거의 역수는 어떻게? 단위가 뒤집어집니다. 저항의 단위가 뒤집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뀝니다. 단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3의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 R은 단위가 옴이죠. 이거의 역수가 컨덕턴스라 보시면 되고 저항의 역수로서 도전도라고 하며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저항인데 이거의 역수입니다. 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오히려 전류를 흐르기 쉽게 한다. 대신에 일종의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크기는 억제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의 저항의 온도계수입니다. 자, 저항의 온도계수는 저항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원래 저항값에 대한 저항의 증가 비율을 저항의 온도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0도씨에서 표준 연동 저항의 온도계수는 알파0는 234.5분의 1, 그리고 어떤 0도씨가 아니라 어떤 t도씨일 때 온도계수는 플러스 t를 붙인다. 요 두 개의 관계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꼭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전하의 변화 공식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항과 온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면, 쉽게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알파 저항 R0 값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T도시에서 도체 저항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 저항값이라고 보신다면 이걸 기준 저항값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온도 전후의 차가 존재할 겁니다. 즉 라지 T가 온도 상승 후 온도, 그 다음에 스몰 t가 온도 상승 전 온도라 보면, 즉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온도 차를 의미하겠죠. 즉 t도시에서의 도체 저항값은 이 온도차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 공식을 가지고 개념 잡기 문제를 활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온도가 0도씨에서 저항이 20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기준값이 20옴이에요. 즉, 요 R0 값이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0도씨니까. 자, 그때 주위 온도가 50도가 되었답니다. 즉 0도씨에서 50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도차는 50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 계수 알파0 값은 주어졌습니다.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봅니다. 0도씨에서의 저항값은 25. 1 플러스 알파t가 지금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수값을 줬습니다. 이게 알파t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얼마냐? 0도씨에서 50도가 되었다 했으니까 50-0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24.3옴이 나옵니다. 3옴. 하여 굳이 온도 계수값을 제가 봤을 때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그때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의 특성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렸는데, 정특성이라 하여 일반적인 금속에 관련된 특성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대표적인 형태는 금속입니다. 두 번째, 부특성은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으로 일종의 반도체 전해질 혹은 탄소 방정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